윤복사를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디지털대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개인적으로 또 건물교를 신앙하시면서 평화의 친구들이라는 그 단체를 당국장으로 계시면서 국제 구호랄까 국제 개발 협력 정말 그 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NGO 활동 등에서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아주 흔치 않은 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종교적 세계관 자체보다는 말 그대로 음식의 문제를 둘러싼 불평들과 그것이 어떻게 평화의 문제로 전환하시는가, 인권의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윤복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전략을 해서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찬수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윤법달이라고 하고 있는 법명입니다. 그래서 아예 법명입니다. 공부하셨나 보네요. 원불교 법명이어서 윤법달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종교적 영성이라든지 종교적 배경이 있는 발제문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제 빈곤 문제라든지 국제개발 협력에서 이야기하는 빈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근의 다양한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시장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발제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공정무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공정무역 역시 수준이 상당히 이게 이제 아름다운 커피라는 이게 이제 아름다운 재단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지금 아름다운 커피라는 걸로 내년 이제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을 할 건데 공정무역으로 들어온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퀄이라는 제목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동등한, 평등한, 이게 커플을 딱 열시면 U하고 이퀄하고 I 이렇게 돼 UNI 뭐 이렇게 똑같다 이런 건데 어제 여기 뵀더니 이제 불이라고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와 다르지 않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서설이 길었고요. 어쨌든 여기 선물이고요. 제가 제목이 공적개발 원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ODA라고 합니다.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국가나 중앙행정부나 아니면 지방행정기관 또는 이제 그 나라의 공공기관이 제3세계나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하는 경제성장이라든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든 총액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ODA를 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1년에 얼마를 했냐 이런 걸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2013년에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우리나라 국민 1인당 ODA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공식적으로 해외에 지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복지 향상이 되든 국제개발 협력이 되든 그러니까 국가의 이름으로 물론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금액이 얼마가 될지 1년 동안 국민 1인당 해외에 지원한 금액 이게 얼마 정도가 될지 예를 들면 OECD 국가 OECD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은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년에 2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2만원 정도 되는 셈이겠죠. 뭐 15,000원, 2만원 사이. 자, 이게 기준이 되고 우리나라는 1년에 뭐 얼마 정도가 될지 이거는 딱 뭐 이렇게 그게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맞추시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밑자에 버전이니까 자, 손 들고 비싼 겁니다. 비싼 겁니다. 자, 1년에 대략 얼마 정도 되실지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보다 많다 작다 이렇게 해서 5,600원 될 겁니다. 1년에 5,600원이요? 1년에 국민인당 5,600원은 너무 작은데요. 3,000원보다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 우리도 이제 OECD 국가인데 OECD 평균이 약 한 200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22만원이니까 월 한 2만원, 그러니까 1년에 22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이.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될지 5,000원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100불 정도, 150불. 150불보다 훨씬
100불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80불보다 못 미칩니다. 이게 70불 이러면 이게 제가 헷갈립니다. 이게 손을 들고 그리고 하나로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로 딱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표가 네, 손 들고 15분. 아니 한국 돈으로 네. 5만 2천 원, 5만 5천 원인데 그보다 작습니다. 하나로 얘기해 주십시오. 손 들고 4만 5천 4만 5천보다 좀 작습니다. 2만 손 들고 4만 원보다 조금 작습니다. 2만 원 2만 2만 8천보다 좀 많습니다. 3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원보다 조금 작습니다. 3천 원 손 들고 3만 4천원 3만 4천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3만 4천원보다 조금 많습니다. 좀 있어요. 커피 이력 대단하다. 네? 3만 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34,500원하고 35,000원 사이라고 나왔습니다. 손 들고 그 사무실을 다 기기고 그거 끝냅시다. 500원. 34,000원 800원. 800원 좀 많습니다. 39,900원 재밌더라고. 34,900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보다는 좀 많죠. 이게 이제 인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OECD에 비교해서는 좀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이게 사실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뭐 이 돈에 대한 투명성 찾기 캠페인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이거 국가에 지출하는 건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사실은 이제 전혀 무감각하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34,900원의 행방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동영상이 한 5분짜리가 200원 또 보태셨어요. 그래서 이런 지표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정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OECD 국가의 평균에는 좀 미치고 있고 일본이 한 25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가 하긴 하는데 국제사회 뭐 역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식량위기와 공적개발 원조라는 제목을 붙이긴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작은 제목으로 빈곤과 평화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음식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작년에 우리 찬수 교수님이 주도를 하셔서 식탁의 영성, 식탁과 영성이라는 책을 저희들이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 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각 종교에서 이제 음식 문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을 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이런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한 그룹에 대한 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오늘 이 자리로 이어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빈곤이라는 국제적인 빈곤이라는 문제와 또 평화라는 그 문제, 그러니까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또 이 식탁의 문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큰 그림들을 좀 확장된 그림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빈곤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빈곤과 평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빈곤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빈곤을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절대 빈곤 계층, 하루 1달러, 또 하루 2달러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절대 빈곤 계층을 도시화하고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빈곤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게 현재는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의미 전달의 효과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로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표에 보시면 이러한 빈곤과 관련해서 그러한 그 지표들을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8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
매년 5살 이하 어린이 6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이런 이제 구체적인 통계화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현재의 흐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가장 익숙하게 들었던 그 지표 중에 하나가 지구촌 빈곤 대치 시민 네트워크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지구촌 빈곤 대치와 관련된 NGO들의 연합 조직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3초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가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여기 이제 주된 카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몇 초마다 한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몇 초마다 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주로 이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지구 절반이 하루 $2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그 등의 주된 카피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이나 이런 국제기구들은 빈곤을 확인할 때 소비, 문맹률, 기대 수명이라는 척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소비와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가장 소유한 5분의 1이 지구상에 있는 육류와 어류의 45%를 소비하는 반면 가장 가난한 5분의 1은 5%만을 소비할 뿐이다. 소비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빈곤을 확인하는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문맹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약 10억 명의 성인이 문맹인데 이들 중 3분의 2는 여성이고 이 여성들 중 98%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라는 것으로 문맹과 경제 현황을 비교해서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수명도 가장 부유한 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1950년 약 67년에서 1995년 77년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40년에서 64년으로 증가했다 등으로 해서 지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그 소비를 많이 하는 소비를 본다면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 특히 에너지, 종이, 전화, 식량 등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점유하는 것이 부유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의 상황,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빈곤함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잃지 못하는 사람의 분포가 개발도상국이나 극빈국의 분포와 상당히 유관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문맹자의 수치를 도식화했고요. 비문맹자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는 통계적 결론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은 나라를 살펴봤더니 개발도상국이 전부이고 잘 사는 나라는 수명이 길다는 사실을 두고 빈곤은 평균 수명을 줄인다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빈곤을 전통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 새천년 개발 계획, 밀레니엄 개발 목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MDGs라고 하는데 2015년까지 빈곤 감소, 보건과 교육의 개선, 환경 보호 등 8개의 목표와 15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세부 목표가 하루 $1 이하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빈곤의 척도 역시 하루 $1라는 게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절대 빈곤을 하루 $4 이하의 수입으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본다면 빈곤은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현금 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 또는 식량을 구입하고 다른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돈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받는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빈곤 개념의 핵심은 빈곤이란 기본적으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나 개발의 방향성은 구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도 이 빈곤을 정의하는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낙후된 전통적인 직업경제를 현대적인 산업적 상품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잉여 생산이 가능해지고 자족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노동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신자유주의의 흐름과 발맞추어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무역이 증가하고 그에 따르듯 무역이 증가하고 부가 축적이 되면서도 어떻게 빈곤은 지속되거나 악화되기도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이야기대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각국의 무역을 증가시키고 부를 축적시켜서 해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빈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되는데 여전히 세계 인구의 절반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발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국내 시장, 경제 시장을 개방한 경우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똑같이 오히려 빈곤이 극심해지는 현상을 겪기도 하는 이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빈곤에 대한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곤에 대한 대안적인 정의를 하는 흐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빈곤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이게 과연 빈곤의 반대말이 돈을 많이 가지고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빈곤에 반대되는 용어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빈곤이 가지고 있는 반대의 용어로 부를 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관적 욕망을 수치화된 돈의 양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일 뿐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빈곤을 정의 내리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고 사실 빈곤의 반대말은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만이 빈곤의 반대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기 표항에 보시면 아마 익히 아시는 전래동화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행자가 나무그늘 아래에서 자고 있는 어부를 보았는데 이 여행자가 이제 자고 있는 어부를 깨워서 물어보는 거죠. 왜 물고기를 잡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나는 이미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에 필요한 물고기 2마리를 잡았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당신에게 더 큰 동물이 있고 더 오래 일을 한다면 당신은 이제 2마리 이상의 10마리, 2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없어요? 네. 표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예, 뭐, 이 이야기 아마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더 큰 동물을 가지고 1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서 그걸 이제 팔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부가. 하지만 난 오직 2마리만 물고기가 필요하다. 내가 10마리를 가지고 뭘 하겠냐고 이렇게 묻죠.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그 물고기를 팔 수 있다. 2마리 먹고 나머지는 팔고 그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배를 살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어부가 물어보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당신은 이제 사람을 고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물고기를 가공하는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신은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어부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부유해져서 그 돈으로 내가 뭘 하죠? 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 여행자가 또 그럽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편히 쉬거나 그늘이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이렇게 쉴 수 있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다시 반문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어부를 왔을 때 나무들은 쉬고 있었거든요. 2마리의 물고기만 잡고 이제 어부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라고 이제 다시 반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내용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행자의 그 사고가 지극히 이제 당연한 거죠. 물건을 이제 더 많이 생산하고 그걸 이제 재화로 판매를 하고 그걸 이제 불을 만들고 또 그 불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중심의 사고관에는 몇 가지 이제 함정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 지구적 경제에 배제된 사람이면
누구나 가난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만들고 재화를 얻어서 그걸 판매해서 부를 생산하는 사람만이 부자인 것처럼 우리가 전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오직 경제 성장이 빈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게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일정하게 이제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안적인 시각과 관련해서는 빈곤에 대해서 시장과 자본 중심적인 오직 한 가지 접근만을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문제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령 정신적 가치라든지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자원의 가용성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부족한 경제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근데 그 행위를 10년, 20년, 30년을 했지만 여전히 그 사회는 변화하지 않고 여전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그대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개발이라든지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용어들이 생겨나고 그러한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안적 시각의 기초에서 빈곤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써본다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그들의 물질적, 비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받는 상태 또는 기본적 자원이 없어 생명의 지속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와 행복하고 평화로운 발전 가능성을 제외하거나 파괴된 상태라고 빈곤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이 왜 발생하느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혹은 비물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정의를 했는데요. 하나가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이라고 해서 빈곤이 개인의 능력이 거기에 기인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에는 기능이나 근면성, 교육의 수준 등이 다양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빈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빈곤을 모두 개인적인 잘못으로 시키는 태도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가령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일부 국민들은 게으르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다. 아니면 이제 특정 지역에 어느 누구는 특정 지역의 뭔가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은 인식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빈곤이 생기는 그 원인으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빈곤의 원인을 이제 사회나 그 국가로 돌리는 문제는 이제 그 구조적인 문제들을 돌아오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필리핀이라든지 남미의 국가들이 70년대까지는 우리가 훨씬 잘 살았던 국가들인데 경제 성장이 지금은 아주 이렇게 몰락하다시피 한 남미나 필리핀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빈곤 국가의 정부의 무능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고슬라비아 같은 지역을 살펴보면 그러한 정부나 유관부처의 비리라든지 불합리한 여러 가지 제도적 측면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정책을 위반하고 실행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족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빈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강대국의 의지대로 국제사회의 의제나 의사결정 구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정하게는 동의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평등
불평등한 경제 관계에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34,900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령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게 되면, 그 시중에서 파는 커피는 요즘 이제 젊은 학생들이 먹는 건 5,000원 정도 합니다. 물론 4,000원, 5,000원. 그리고 호텔에 가서 12,000원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대략 한 5,000원 정도를 잡을 때,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커피 농가, 그러니까 카카오를 생산하는 커피 농가에 돌아가는 이유는 1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잔당 1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두 농장, 주로 이제 커피 농장이나 아니면 이제 그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이제 카카오 농장, 뭐 이런 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아동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카오 농장을 유엔에 이제 이권 조사관들이 방문을 했더니 이제 아동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노동하는 환경 자체가 이제 워낙 열악하다라는 거지. 그 아동의 노동을 시키는 것 자체도 인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동이 일을 하는 현장의 상황 또한 썩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그 애가 그 인권 조사관한테 초콜릿이 맛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카카오를 만들고 생산하는 회사고 있지만 초콜릿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공하고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들을 배불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초콜릿은 천국의 맛이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지금은 이제 이게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책에 나왔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훨씬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방글라데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저도 이제 옷을 보니까 이게 메이드 인 베트남이더라고, 오면서 보니까. 입고 있는 옷들이 대부분 베트남이나 미얀마나 방글라데시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생산이 된 옷들인데, 방글라데시에서 한 3개월, 4개월 전에 그 건물이 하나 무너졌어요. 4,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한번 무너진 일이,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서 한 300명 이상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 4층에 죽어간 게 아니라 지하 1층, 2층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15세에서 18세 정도의 여성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되는 게 뭐냐 그러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겟뉴스트라는 옷, 그다음에 리바이스, 그다음에 나이키, 흔히 이제 OEM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50, 70년대 우리는 동대문에서도 이제 외부에서 그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해서 물건을 만들고 그 회사에 이제 상표를 나중에 붙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그 한기 구도 없는 지하에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옷을 만들고 하는 뭐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하루에 또 뭐 2, 3달러, 4, 5달러 정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버는 또 부류는 따로 있고, 이 관계 자체를 왜곡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이 관계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지하 1층에서 대부분 죽어나갔던 그 여성들이 한기구가 전혀 없는, 이제 아마 저도 이제 일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 섬유를 만지는 데서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기구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이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전혀 이제 그런 시설이 없고 뭐 최소한의 이제 휴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밀을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가톨릭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밀을 좀 요즘 먹긴 하는데, 우리 풍경소리는 홍이 중심인 식당입니다. 꼭 인사동 8길 맞죠? 인사동 8길에 있습니다. 근데 밀은 그 전 세계 유통을 단 3개 회사가 다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 회사가 근데 다른 회사냐 그러면 한 회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한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럼스펠드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을 했나? 뭐 아무튼 했는데, 이 사람이 군산업체도 가지고 있긴 한데 밀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3개가 다른데 한 사람이 최대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지 상황과는 그 상관없이 밀 가격을 자유롭게 조정을 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 세계가 이제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76명 이상이 충분히 먹고 나갈 분량의 식량이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왜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계속 생기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뭐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스템 속에 존재해 있는 불합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초국적 기업의 자유로운 이용 창출 활동도 빈곤한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도 저는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일정 부분 있다라는 것인데, 가령 이제 뭐 에이즈 치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에이즈 치료약이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개발이 되어져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 흔히 이제 카피약이라고 하는 이제 싸고 그에 준하는 약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업체들을 제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초국적인 제약 업체들이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제 초국적 그 제약업체, 그리고 식량업체, 그리고 에너지업체, 그리고 군산복합체, 이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다국적 기업은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 인도에서 초국적 기업이 코카콜라가 코카콜라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 수리대를 쓴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 마을들이 그 전에 이제 지하수를 먹다가 이제 물을 사 먹게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소극적 평화하고 적극적 평화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 될 것 같고요. 평화라는 말이 그 한자로 보면 평평할 평자에 이제 쌍미자하고 입구자 있어서 그 선임이었는데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셨다는 그 선임이 그런 말을 책에 하셨는데, 평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평평하게 쌀을 입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나눠 먹는 것, 이렇게 평화를 뭐 이야기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소극적인 평화와 적극적인 평화가 있다. 적극적인 평화에는 경제적 이익, 종교 인정, 비하 등을 이유로 계속 발생하는 국가가 분쟁, 국내적 이슈 등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내면의 평화라는 것도 하나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의 기준들이 있지만, 이게 이제 요한갈등이라는 평화학자가 정의를 하는데,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개인 내면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도 평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빈곤 패치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평화운동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정한 노동을 하면 충족감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에 있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합리를 강요받고 있다. 가령 이제 유칼립투스 조림 사업, 팜유 생산을 위한 기름 내적 플랜테이션 사업, 이런 것들인데, 아시는 것처럼 종이는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유칼립투스를 이제 거대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도시로 이제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쫓겨난 자리에다가 이제 나무들을 많이 심게 되는데,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 종이 하나를 보면 그 안에 이제 살아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묻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관계라는 것이 서로 이어져 있고 하나의 몸에서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 하나이긴 하지만, 유칼립투스이긴 하지만 그 살던 곳에서 쫓겨나서 도시로 나가 있는 사람들의 삶 또한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으로 몇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수요자 중심의 원칙인데, 요즘 이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지원국가, 수요국, 공유국 이런 말을 쓰지 않고 파트너국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나누는 데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치고 있는 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 하나의 존재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자립성의 원칙입니다.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에 있어서도
탄자니아의 초대 대통령을 했던 줄리어스 니에레의 멘트가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1998년 워싱턴에 갔을 때 세계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 라고 이제 탄자니아 대통령을 했던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탄자니아가 그나마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비교적 잘 진행을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실패 사례를 경험하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실패하게 되었는가라고 이제 워싱턴에 갔을 때 세계은행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1988년에 탄자니아의 1인당 수입이 $280였고 이제 1998년에는 $140라고 말해주었다. 줄었죠. 10년 사이에 줄었는데 하지만 그 10년간 탄자니아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행했다. 따라서 나는 세계은행에게 물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요? 하고 말이다. 이건 뭐 이제 자립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의 흐름이나 물질 중심의 흐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도의 반다나 시바 재단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환성의 원칙, 그리고 인권 지향성의 원칙, 평화 지향성의 원칙으로 빈곤 문제들을 해결하는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빈곤과 공적개발 원칙을 현안하는 제목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